수십 년 후 뉴저지 해안에서 70m가 넘는 깊이에서 일상적인 잠수 중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독일 잠수함의 뼈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름도 없었고 어떤 지도에도 없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 채터턴과 리치 콜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말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은 그들의 수년의 시간, 돈, 친구,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부와 심연의 지도. 브리엘, 뉴저지, 1991년 9월. 빌 레이글의 인생은 한 어부가 낡은 술집에서 그의 옆에 앉아 대서양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말한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그 남자는 레이글에게 좌표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낡은 부두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부두는 레이글의 배인 시커호로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그 배는 그가 아무도 찾지 않는 잔해를 찾기 위해 직접 만든 보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글은 부두의 널빤지 위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부서질 것처럼 삐걱거리는 지점을 피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폭풍이나 엔진 고장 전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부가 물속에 숨겨진 어떤 것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건네줄 종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짠 바람이 배들을 흔들고 그의 얼굴에 차가운 물방울을 뿌렸습니다. 안개가 조금 걷히자 그는 그 어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구겨진 종이를 손에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역시 뱃사람이었고 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9월의 날들, 더위가 끝나갈 무렵 브리엘은 실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뉴저지 해안의 작은 마을로 선장, 어부, 상인, 그리고 그물을 고칠 줄 아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바다를 꿈꾸는 사람들, 한때는 누군가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나면 현실이 남았습니다. 계속 바다에 있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시커호는 부두의 배들 중에서 눈에 띄었지만 크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약 20m였지만 낡은 나무, 상처난 프로펠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흔적들로 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레이글은 이 배를 대서양에서 가장 극심한 난파선에 다이버들을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이글은 40살이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적인 도구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낡은 티셔츠, 해진 샌들, 옆에 위스키병을 둔 그가 한때 존경받았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존경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는 이미 침몰한 배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곳을 탐험하는 것은 경험 많은 다이버들의 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무시되어 온 많은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이미 달에 도착했지만 대서양 바닥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레이글에게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다이빙 장비는 기본적이었고 1940년대에 쿠스토가 발명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탱크와 조절기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표준 깊이인 40m에서도 어떤 고장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네글과 다른 이들은 6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매번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바다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난파선에 도달하려다 죽었습니다. 장비가 잘 작동하고 몸이 버틴다 해도 돌아오지 못할 방법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다이빙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통이나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코스나 독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바닥에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그리고 그것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네글은 가장 먼저 그것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지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60m 아래에서는 연구자들조차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침몰 이후 아마도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들. 그가 그 깊이에서 배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경우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인된 문을 처음으로 여는 사람, 갇힌 자네를 처음으로 보는 사람, 그것은 또한 표지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불안정한 구조물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마시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쇠붙이 미로 속 완전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바닥을 건드리면 퇴적물이 올라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전에 시도했는지 그리고 탈출했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전성기에는 대서양 바닥은 옛 서부와 같았습니다. 규칙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도 누구든지 그곳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미지의 첫 잠수. 시커호가 20분 동안 바다로 나아갔을 때 뉴저지 해안은 어두운 하늘 아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항해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치대의 흰색 등, 좌현의 빨간색 등, 우현의 녹색 등. 그것은 1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임무에 착수했다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네이글과 채터턴은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하며 조종실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점까지는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 살롱에서는 다이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고 벽에 붙어있는 스펀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각자 담요나 침낭을 덮고 너무 많은 추랑, 땀, 소금으로 이미 낡아버린 원래의 쿠션은 감히 만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두 지휘관이 항로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부분은 이전 탐험에서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이 또 다른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미스터리한 좌표를 따라 이번에는 물속에 실제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미 고철, 가치 없는 돌 또는 무의미한 구조물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새벽에 계측기는 표시된 지점에서 1km 미만임을 나타냈습니다. 네이글은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엔진 속도를 줄인 다음 손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에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이글은 지점에 무언가가 있다고 알렸고 채터턴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소나는 바닥에서 약 10m 정도 튀어나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없이 70m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채터턴은 네이글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명의 다이버가 닻을 내릴 것입니다. 채터턴은 혼자 먼저 내려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깊지 않다면 그는 밧줄을 묶을 것입니다. 만약 단지 쓰레기이거나 80m 이상이라면 그는 갈퀴를 풀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쓸모없으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갑판에 모여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네이글은 조종실에서 나와 난간에 기대어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래에 있는 것이 65m에서 70m 사이에 있으며 간단한 다이빙이 아니며 채터턴이 먼저 내려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치가 없다면 아무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용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가 신호를 줄 때까지 모두 물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채터턴은 장비를 가지러 갔습니다. 네이글은 닻을 조작했습니다. 닻이 걸리자 그는 엔진을 껐습니다. 시커호는 이미 그 직선 라인으로 바닥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미에서 채터턴은 장비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절했습니다. 나머지는 침묵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6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밧줄을 풀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그는 2개의 컵을 떨어뜨릴 것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묵지 않고 올라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나만 던진다면 그것은 그가 이미 밧줄을 묶었음을 나타내므로 그들은 그것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몸을 던지기 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감압이 끝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장자리로 다가가 레귤레이터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내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6분이었습니다. 네이글도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네이글은 조종실로 돌아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끄고 차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좋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의 좌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부는 선수로 향하는 동안 채터턴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면에서 그는 닷줄까지 헤엄쳐 그것을 잡고 조끼에서 공기를 빼내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조류는 그를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밧줄은 이상한 형태로 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꽉 붙잡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을 연구하다. 육지에 있는 나치 잠수함. 채터턴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잠수함 U-505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밸브, 케이블, 강철문, 그리고 기계장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속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폐쇄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공간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일부 통로는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려면 선원들은 금속 해치를 통해 기어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방문 안내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원들이 작은 침대에서 교대로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서 가장 큰 앞쪽 어뢰실에서는 약 24명의 남자들이 감자, 통조림 식품, 통조림 소시지, 그리고 어뢰 사이에서 잠을 자고 먹고 일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면 잠수함은 심하게 흔들렸고 남자들은 침대에서 떨어지고 부엌의 냄비는 날아다 앉았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천장에서 응결수가 떨어져 그들 위로 직접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곳은 두 개의 큰 디젤 엔진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리는 엔진실이었습니다. 습도는 끊임없었습니다. 일부는 소음 때문에 청력의 일부를 잃었고 일산화탄소는 수면과 기억력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요리한 모든 음식은 휘발유 맛이 났습니다. 공기는 겨우 숨을 쉴 만큼이었습니다. 밀폐된 냄새는 빠르게 축적되었습니다. 화장실은 2개 있었지만 하나는 보관소로 사용되었으므로 6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바닷물이 들어와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들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지되지 않기 위해 더 오래 잠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폐기물을 어뢰관에 넣고 거기에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취는 쓰레기 냄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여벌옷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주 동안 입는 검은색 복서 팬티 하나만 입었습니다. 채터턴은 60명의 남자들이 전쟁 작전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수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생각했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그는 실제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폭발, 총격, 물 누출, 장비 고장. 그는 선체가 어디에서 부서지거나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외울 때까지 여러 번 다시 방문했습니다. 가이드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채터턴은 공책, 볼펜, 분홍색, 형광펜을 샀습니다. 그는 U-505의 스케치를 시작했고 식별에 유용한 명판이나 부품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잠망경에 있는 제조업체 명판, 청동, 핵심이 될 수 있음 이라고 썼습니다. 뉴저지행 비행기에 탔을 때 그는 독일 유보트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잠수는 1991년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룹은 한 명의 결혼과 한 명의 새로운 합류자를 제외하고는 동일했습니다. 론 오스트로스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시커호의 지인인 댄 크로웰 선장이 합류했는데 그는 첫 번째 항해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다이버들은 더욱 강렬하게 준비했습니다. 더그 로버츠와 케빈 브레너는 그들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킵 코크런, 폴 스키빈스키, 그리고 존 유르가는 독일 잠수함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각자는 물속에서 독특한 것을 찾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스티브 펠드먼, CBS의 소품 책임자는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첫 번째 여행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이혼 후 10년 전에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울했고 과체중이었고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헬스장, 요가 또는 다이빙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이빙 수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살을 빼고 담배를 끊고 다시 헬스장에 가고 더 나은 다이버가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모든 여가 시간을 물속에서 보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들. 채터턴은 호렌부르크의 칼과 잠수함에서 가져온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진 컵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치나 유보트에 대해 읽는 것과 그 물건들을 손에 쥐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컵은 묵직했고 하켄크로이츠는 만져졌습니다. 그 잠수함이 바닥으로 가라앉은 이래로 아무도 그것들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3제국에서 그의 집으로 온전히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의 선반 위에서도 여전히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식기를 회수한 이래로 잠수함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다이빙계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동부 대서양 다이버들 사이의 모든 대화에서 고정 주제가 되었습니다. 채터턴과 네이글은 너무 많은 관심이 비엘렌다를 짜증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의 인맥으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곧 그의 배인 와후를 타고 나타나 발견을 차지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몇 번의 추가 잠수로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다이빙 조건은 몇 시간 만에 변했습니다. 시커호가 정박된 상태에서 네이글은 다음 탐사를 위해 술을 끊고 신체 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채터턴은 자료 조사에 전념했습니다. 난파선으로 내려갈 수 없다면 수면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중 해군의 모든 기록이 보관된 워싱턴의 해군 역사센터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어떤 기록 보관인이 유용한 정보를 보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느렸고 도착했을 때도 짧은 요약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행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콜로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뉴 프로비던스의 집에서 그는 밤늦게까지 독일 잠수함에 관한 책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유리 사업은 일찍 활동해야 했지만 그는 새벽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아침에는 면도하면서 출판사 카탈로그를 훑어보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많은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수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벌링턴 근처의 130번 국도에 있는 독일계 미국인 클럽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혹시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몇몇 나이든 회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검색 중에 그는 허버트 베르너라는 전 잠수함 사령관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르너는 유보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참고서인 철제관의 저자였습니다. 콜레어는 여러 기록을 검토한 후 뉴저지에서 그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베르너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다이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뉴저지 해안에서 독일 잠수함을 발견했으며 질문할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너는 자신이 할 말이 이미 책에 모두 쓰여 있고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끝내며 더 이상 질문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콜레어는 전화를 끊기 전에 잠시 침묵하며 답변을 처리했습니다. 채터턴은 식기를 회수한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100마일 이내에 침몰한 유보트가 있다는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채터턴은 워싱턴의 기록 보관인과의 교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네이글 모두 비엘렌다가 그의 선원들과 함께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채터턴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아마도 어떤 전문가나 역사학자가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소식이 나온다면 그 발견이 그들의 것임은 여전히 분명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름을 발견하더라도 적어도 비엘렌다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하는 공로를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채터턴은 그것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채터턴은 그날 밤 바로 보도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뉴저지주 브리엘에 본사를 둔 시커호의 선장 빌 네이글과 그의 팀이 해안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북위 40도, 서경 73도 근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독일 잠수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난파선이 수직으로 서 있었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심도 폭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손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해수면 아래 약 230피트에 있었고 극한 다이빙 경험이 있는 다이버들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발견은 노동절에 일어났고 두 번째 탐험에서 채터턴이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숨 가쁜 다이빙, 더 깊이 잠수하는 위험. 해당 연도의 잠수함으로의 첫 출항은 1992년 5월 24일로 예정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이름이긴 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휘오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곧 잠수함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채터턴은 잠수할 수 없었던 몇 달 동안 워싱턴에서 조사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공상과학처럼 보이는 새로운 기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이버들은 탱크의 압축 공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일부 더 기술적인 다이버들, 특히 열대 지역에 잠수하는 다이버들은 이를 산소, 헬륨, 질소의 조합인 트라이믹스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명된 것이 아니었고 이미 군인과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것을 스포츠 다이빙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채터턴은 이 혼합물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정신적 명료성, 더 긴 바닥 시간, 감압 정지 시간 단축, 산소 과잉으로 인한 위험 감소, 그리고 깊이 질소 마취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일반적인 잠수를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으로 만들 수 있었고, 특히 모든 초가 중요한 침몰한 잠수함 내부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전문가는 뉴저지에서 과정을 발표했고, 채터턴과 유르가는 즉시 등록했습니다. 반면 콜레어는 그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트라이믹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70m 깊이의 난파선 내부에서 그런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체나 뇌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채터턴과 유르가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다이빙 상점 주인이자 강사인 빌리 딘스는 복사본, 다이어그램, 공식으로 가득 찬 설명서에 $100를 청구했습니다. 트라이믹스 뒤에 숨겨진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질소를 줄이고 헬륨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공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중요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은 없었습니다. 감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헬륨이 몸에서 배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압 단계에서는 나이트록스라는 다른 가스를 사용해야 했으며 이는 더 많은 장비를 휴대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트라이믹스를 구입할 곳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계산표가 거의 없어서 계산이 거의 도박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나타났을 때 그는 여전히 잠수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근처 약 8km 지점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저 동물에 의해 먹혔고 얼굴이 있던 자리에는 마르고 어두운 덩어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5개의 이빨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지 않은 턱뼈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그가 스티브 펠드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9월부터 실종 상태였습니다. 1992년 1월에 채터턴과 유르가는 자신들의 가스 혼합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업 공급 회사에서 헬륨과 산소통을 빌렸고 압력을 제어하고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특수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채터턴의 차고를 실험실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고도 피하기 위해 그는 창문을 통해 왼손만 넣고 밖에서 밸브를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폭발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는 왼손잡이라 그 손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주 동안 그렇게 일하며 비율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들은 산소 17%, 헬륨 30%, 질소 53%의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식이 다이빙 방식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추어 엔지니어가 설계한 표를 구했습니다. 그 가스로 계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와 약간의 경험을 사용하여 그들은 하루에 2번 잠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큰 실린더를 구입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자 그들은 차해석장에서 모든 것을 테스트하며 이상적인 무게, 밸브, 그리고 호흡을 관리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 잔잔한 물속에서 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고 잠수함 안에서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월 23일 밤 팀원들은 시커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새로운 장비를 점검하고 겨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트라이믹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채터턴과 유르가는 자신들이 살아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레어는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채터턴의 새 장비와 비교했을 때 그의 장비는 다른 시대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조끼에는 대서양 난파선 다이버 그룹의 상징인 뼈가 교차된 해골이 있었습니다. 채터턴은 갑판에서 그를 보고 화석처럼 보인다고 소리쳤고, 콜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은 실험적인 가스로 목숨을 걸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네이글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로 그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고 술을 끊고 훈련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남자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황달로 노란 피부, 더러운 머리카락, 완전히 약해진 몸, 다이빙 장비조차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령 칼, 맞지 않는 단서. 난파선에서 칼을 회수한 지 하루 뒤 채터턴은 호렌부르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견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신원을 추적하고 어떤 잠수함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4명에게 보냈습니다. 수신자 중 한 명은 유보트와 관련된 인맥이 있는 샤크 헌터스의 회장인 해리 쿠퍼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가 이미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베테랑인 칼 프리드리히 메르텐이었는데 그는 난파선이 그의 동료가 지휘했던 U-851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 국제잠수함 문서센터의 책임자인 찰리 그루체마허와 전 잠수함 승무원이자 쿡스하펜 알텐부르흐에 있는 유보트 기록 보관소의 설립자이며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완전한 자료로 여겨지는 호르스트 브레도우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일주일 이내에 누군가가 답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콜레어는 미국 근처에서 작전했던 유보트의 순찰 보고서를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들 둘에게는 더 이상 단순히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식별하면 가족들에게 왜 그들의 친척들이 그곳에 침묵 속에 묻혀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호렌부르크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녀가 남편의 운명을 알고 왜 아무도 수십 년 동안 그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채터턴은 전화 옆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국제항공 우편에 전형적인 파란색 테두리 봉투를 찾기 위해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는 다시 4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똑같이 답장했습니다.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채터턴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한 아마추어 애호가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칼이 단서로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잠수함 서비스에 등록된 호렌부르크는 단 1명뿐이었고 그는 서부 대서양에서 작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어떤 부대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채터턴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틴 호렌부르크는 독일 유보트의 무선 전신 기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유일한 순찰은 1945년에 아프리카 근처에서 연합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U-869호에 탑승한 것이었고 그곳은 난파선이 나타난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승무원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호렌부르크와 이야기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채터턴은 그 애호가와의 모든 접촉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호렌부르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전쟁 중 사망한 모든 잠수함 승무원을 포함하는 기념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행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브레도우의 기록 보관소를 직접 검토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는 3월을 여행의 이상적인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는 유르가와 콜러를 초대했습니다. 유르가는 수락했지만 콜러는 일 때문에 일주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채터턴의 존경의 표시로 초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콜러는 집에서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로 여행하기 전에 채터턴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노인이 자신을 고든 베이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제플린 비행선 함대를 담당하는 비행선 부대의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는 잠수함 발견 소식을 들었고 채터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채터턴은 해군 역사센터와의 연결이 느리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스는 그를 센터 책임자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친분이 있으며 정보씨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섭할 의도는 없고 단지 협력하고 싶을 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채터턴은 이 기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스는 대잠수함 전선에서 활동했으며 고위급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월 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채터턴은 여전히 독일로 여행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가 찾고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차에 올라 4시간 동안 워싱턴 DC로 운전했습니다. 잠수함 869의 수수께끼, 치명적인 퍼즐. 라운스 부자의 죽음 이후 채터턴과 콜러는 비극 후에 남겨진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유후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다이버들은 크리시가 야코비 병원의 고압 챔버에 입원했으며 그의 몸의 압력으로 인해 피가 진흙처럼 걸쭉해지는 심각한 상태였다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콜러는 난파선 현장까지 가는 내내 연달아 담배를 피웠고 여전히 트라이믹스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채터턴은 맑은 날씨를 이용해 주방 칸의 상태를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부서진 찬장, 깨진 선반,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크리시가 사용했던 가이드 로프는 약 3m 길이의 캔버스 조각에 여전히 감겨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빼내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육안으로는 비상 뗏목의 잔해였습니다. 인쇄된 독일어 지침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선체 밖에서 콜러는 3개의 스테이지 탱크를 발견했습니다. 사고의 혼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 그것들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탱크에는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라운스라는 성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상관없이 공유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후 채터턴과 콜러는 조사 부분을 재개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얻은 기술 도면을 가지고 그들은 대치막 비레멘 조선소에서 건조된 IXC 모델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수함들은 임무에서 돌아오지 못한 52척의 잠수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목록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생존자가 있는 잠수함은 이미 올바르게 식별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제외했습니다. 둘째, 유후가 포를 탑재했다는 흔적이 없었으므로 갑판에 포가 있는 모든 모델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필터로 그들은 워싱턴에서 목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52척의 잠수함 중 22척은 적어도 1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척이 남았습니다. 그중 10척은 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목록에는 20척의 잠재적인 잠수함이 남았습니다. 그들 둘 다 그 목록의 어딘가에 침몰한 잠수함에 진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저지로 돌아와 평소 식당에서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독일 잠수함 함대의 전쟁 명령 및 이동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20척 중 어느 하나라도 서부 대서양의 범위 밖 지역으로 파견되었다면 그것은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콜러는 한밤중에 채터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네이글의 정서적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충동적으로 행동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유형의 상황에 이미 익숙했던 채터턴은 체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이글이 뭔가 한다면 폭력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해군 기록 검토를 계속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찰 명령과 좌표를 검토한 후 그들은 20척의 후보 중 18척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전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잠수함들도 제거되었습니다. 2척의 잠수함만 남았습니다. U-857과 U-879였습니다. 2척 모두 난파선이 발견된 정확한 구역에서 문서화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척 모두 U-869가 배치되었던 것과 같은 날짜 노르웨이에서 그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호렌부르크의 칼이 왜 거기에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빌려주거나 잃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역사적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U-857이 USS 구스타프슨에 의해 보스턴 앞바다에서 파괴되었고 U-879는 US 벅리와 US 리븐 제임스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 근처에서 침몰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후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여 그들은 2 잠수함 침몰에 대한 해군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데이터가 실제 현장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조 자료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으므로 외곽에서 저렴한 숙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U-857과 U-879의 파괴에 대한 원본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해군 역사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콜러, 나치 전쟁에 매료된 소년. 리치 콜러는 미확인 침몰 독일 잠수함에 들어갈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968년에 그의 가족은 브루클린의 조용한 동네인 마린파크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와 유대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아이들이 이웃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사람들이 마당에 무화과를 심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처드는 28살이었고 유리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독일 혈통에 매우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프랜시스는 27살이었고 시칠리아인이었으며 그녀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둘 다 자녀들이, 특히 6살이었던 리치가 그들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리치는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읽었지만 동화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 잡지, 전쟁과 우주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 읽으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밖에서 놀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더 많은 책이나 기술 잡지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에게 더 많은 책을 사주었습니다. 리치는 군사 매뉴얼과 전기들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사의 우주 프로그램에 부딪히자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런 것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우주 비행사들의 음료였기 때문에 탱을 마셨고 인형을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우주에 있는 것처럼 놀았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또한 그에게 실용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손으로 일하는 방법, 집과 보트에서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리치는 7살에 유리를 자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리치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어떤 비판적인 말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랜시스는 그런 대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기시켰지만 그는 다르게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치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용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는 자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지거나 2등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리치는 올리브색 피부, 연한 갈색 눈, 처진 눈썹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표현력이 풍부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책을 읽으면서 눈썹이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인들은 근면하고 진지하며 불평하지 않는다고 항상 반복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치는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그에게 그의 성이나 출신 때문에 아무도 그를 경멸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독일 역사,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항상 독일인들을 악당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규율, 기술적 능력, 조직력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히틀러가 권력을 얻기 시작했을 때 나라를 탈출하기 전에 독일에서 서커스 단원이었던 튼튼한 이웃인 시걸 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는 리처드에게 그가 존경했던 옛 독일, 즉 조용한 마을 과학자들, 자신의 일을 잘하는 법을 아는 장인들의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를 알게 된 후 리처드는 독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리치는 아버지가 시걸에 대해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 그는 항상 독일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를 선택했고 그쪽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이 독일어로 광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이 조사하면서 그는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느꼈던 감정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편지에 무엇을 썼는지, 집에서 그리워했던 작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집에서 사망 소식을 받는 것이 어떠했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달랐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데이터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인간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잠수, 모든 것이 들어맞는 날. 1993년 5월 말 브리엘의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다이버들은 난파선으로 가는 시즌 첫 출항을 준비했습니다. 시커호는 평소처럼 예약되었습니다. 그때쯤 채터턴과 콜런은 이미 잠수함을 U-857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다이버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잠수함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장소를 계속 방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난파선에서 직접 추출한 물리적 증거 없이는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멈추기 위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는 5월 31일 현충일에 예정되었습니다. 둘 다 시커호가 기다리고 있는 항구까지 차로 도착했습니다. 채터턴은 평소와 다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난파선의 주요 구역을 조사했고 관련 요소를 발견했으며 그 기원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질 만큼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유보트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그의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콜러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의 스타일은 유물 수집가, 대서양 난파선 다이버 그룹의 더 거친 접근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습니다. 채터턴의 꾸준함, 모든 구석을 비디오로 기록하고 오래된 문서를 조사하고 잘못 기록된 데이터를 반박하려는 그의 노력은 그에게 다이빙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바닥에서 잔해를 회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탐색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비록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그의 옛 동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땅 위에서 몇 달 동안 그들 중 몇몇은 그가 그룹에서 멀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그들은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일부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안드레아 도리아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깊은 난파선 다이빙을 시작할 때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채터턴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저없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옛 동료들이 이미 탐험한 배에 계속해서 잠수하며 역사적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들처럼 생각했다면 잠수함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런은 논쟁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겨울 동안에는 트라이믹스 사용법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가스가 다른 다이버들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보았고 라운스 부자의 사고도 그 혼합물을 사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중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담배를 끊을 정도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이글도 시커회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유화 그림이 그려진 같은 침낭을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아 도리아호의 종을 회수할 때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은 그에게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배가 난파선을 향해 출항했을 때 모두는 채터턴과 크로웰이 탐험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항해 동안 각 다이버는 자신의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기술적인 다이버로 꼽히는 패커와 가토는 디젤 엔진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큰 추진기 외에도 그곳에는 잠수함 번호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제어판, 송싱이 및 기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획은 그동안 무너진 공기 덕트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좁은 공간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밧줄과 부양백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움직여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접근할 수 있다면 유후에 몇 안 되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구역 중 하나인 전기 엔진실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채터턴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문했던 앞쪽 구역, 즉 무선실, 음파 탐지실, 사령관 및 장교의 선실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아무것도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움직이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충분히 머무르면 세부 사항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콜러도 그 정신을 공유했지만 그는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겨울 동안 독일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 번호가 새겨진 개인 물품 라이터, 시계, 모자 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난파선에 그런 것이 있다면 승무원들이 소지품을 보관했던 구역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피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커호 갑판 위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채터턴과 콜런은 함께 잠수했습니다. 이번에 콜런은 자신의 트라이믹스 혼합물을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가스가 이제 그의 장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0m 지점에서 그는 자신의 정신이 여전히 명료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0m 지점에서도 모든 것이 통제해 있었습니다. 채터턴은 유후로 하강하는 동안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파괴 잠수함 U-869의 미스터리가 드러나다. 1944년 1월 연합군 폭격이 베를린을 계속 황폐화시키는 동안 수백 명의 젊은 독일인들이 해군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브레멘의 데시마그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옷가지와 약간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여행 가방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 중 50명이 당시 임시 코드 W-1077을 가지고 있던 잠수함에 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U-869라고 부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잠수함 복무 경험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술적인 프로필 때문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룹의 평균 연령은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그들 중 22명은 20살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신병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 세대의 승무원들은 전쟁 초기의 승무원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1939년에는 잠수함 부대에 들어가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소수 중에는 U-602에서 3번의 이전 임무를 수행한 22살의 무선통신사 헤르베르트 구셰프스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지막 출항 전에 배에서 전출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분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후 U-602는 지중해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브레멘의 자리를 잡는 동안 그는 같은 배에 배정된 다른 승무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직급의 무선통신사 마르틴 호렌부르크였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격식을 갖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구셰프스키는 자신이 통신부서의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며칠 후 두 통신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이 복무할 잠수함을 보기 위해 조선소로 향하는 전차를 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변에는 연료, 바닷소금, 어망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배에 대해 묻자 그들은 처음으로 배를 본 부두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것은 길쭉하고 가는 전형적인 원통형 모양이었습니다. 어두운 색은 회색 풍경에 위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물, 하늘 아무것도 아닌 곳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갑판에 자리를 잡는 동안 키 큰 남자가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과 매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뻣뻣했습니다. 모두는 즉시 그가 자신들의 사령관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26살의 헬무트 노이어부르크였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해군으로 전향하기 전에 루프트바페 조종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권위를 전달했습니다. 남자들은 3명씩 군대식으로 줄을 섰습니다. 노이어부르크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본 다음 물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과도한 몸짓이나 감정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잠수함 깃발을 개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깃대가 세워지자 그는 나치식 경례 없이 전통적인 군사 경례로 그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배가 공식적으로 취역했다고 간략하게 선언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승무원들은 물러났습니다. 구셰프스키는 그 행사의 차가움을 보고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브레멘의 한 하숙집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노이어부르크는 그의 부관인 21살의 지크프리트 브란트와 30살의 기관장 루트비히 캐슬러 옆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삶은 감자를 곁들인 청어였습니다. 구셰프스키가 이전에 보았던 새벽까지 연극, 술, 축하 행사가 있었던 통합 파티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 빌리가 그를 찾아왔고 그들이 함께 그 식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는 직접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 빌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 1월 7일 U-869는 킬 한글 출항했습니다. 얼마 후 사령부에서 목적지를 변경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전송되었습니다. 더 남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연합군에게 도청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이어부르크 함장이 완전한 명령을 받았는지 또는 전송 오류가 있었는지는 결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잠수함은 원래 항로인 미국 동부 해안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1월 11일 U-869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향하는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2월 16일 미국 구축함이 뉴저지 해안에서 심도 폭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음을 들었지만 충격의 명확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기름, 잔해, 거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확인된 침몰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후속 조사를 통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졌습니다. U-869는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방어 기동으로 자체 대잠수함 폭탄 중 하나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튕겨져 나와 선체에 너무 가까이서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동체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공격을 피하려던 배는 결국 자체 무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잊힌 이름들, 바다 아래 마지막 증거. 1991년부터 채터턴과 콜런은 공식 기록에 따라 U-869가 지브롤터 근처에서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이 지난 후 잠수함과 해군 사령부 간의 무선 통신 감청은 뉴저지 해안에서 발견된 난파선이 거의 확실하게 U-869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두 다이버는 각자의 개인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채터턴은 독일 잠수함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는 동안 복사했던 승무원 명단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독일어 계급과 약어에 익숙한 콜런은 이름과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명단에는 5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함장은 1917년에 태어나 출항 당시 27살이었던 헬무트 노이어부르크였습니다. 1등 항해사는 22살의 지크프리트 브란트였습니다. 25살의 무선 통신사 마르틴 호렌부르크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해군 장병들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그들 중 24명이 20살 미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어린 오토 브리지우스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이 남자들의 자네 사이를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 나이,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 없는 자네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에 대한 소식은 전문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원래 다른 지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U-869가 항로 변경 명령을 받지 못하고 결국 미국 해안에 도달하여 침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신에도 불구하고 채터턴과 콜런은 식별이 아직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 어떤 요소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난파선이 같은 지역에서 실종된 U-857의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렌부르크의 이름이 새겨진 칼이 잠수함들 사이에서 이동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U-869의 번호가 있는 구체적인 증거, 즉 조각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다이버 커뮤니티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사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건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터턴과 콜런은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리적 증거 없는 식별은 여전히 미완성된 작업이었습니다. 채터턴은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역사를 되찾고 물속에 잊힌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공식 기록에서 발견된 오류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제도적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진실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1994년 새로운 다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채터턴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잠수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명판, 라벨 또는 기타 물리적 흔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경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난파선의 구역들은 거의 전부 탐사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렸던 도면들은 계속해서 같은 경로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의 부족은 그를 좌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가장 필요할 때 유물 사이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찾는 능력이 왜 사라진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콜런은 채터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주 전화를 걸거나 직접 채터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콜러의 직설적인 방식은 채터턴을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난파선의 진정한 발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 둘 사이의 대화는 계속 나아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채터턴은 그림을 다시 그리고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탐색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콜런은 가족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잃어버린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단지 다이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였고 그것은 이제 그의 삶에서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신들이 갇히고 녹슨 구조물로 가득 찬 그 지점은 곧 온전한 이름, 즉 전쟁 묘지라고 불릴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잠수, 나치 보물 사냥의 어두운 이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침몰선에 잠수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는 신체, 장비, 반사신경, 그리고 주변 환경 등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탱크에 공기가 충분했는데도 선체 안에서 죽은 다이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다이빙은 하나의 탱크만 가지고 해안에서 하는 다이빙과는 전혀 다릅니다. 명확한 통계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공인 다이버들 중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잔해를 찾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얕은 곳에서 좋은 날씨에 2명씩 짝을 이루어 하는 스포츠의 데이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1,000만 명 정도의 공인 다이버가 있습니다. 그들 중 수백 명만이 이러한 종류의 잠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의 문제이지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오래 버틴다면 세 중 하나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하거나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나쁜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이빙에는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호흡, 시야,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기본적인 본능에 반하여 신체를 강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잠수복을 입지 않고도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저 아래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두려움이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좌표를 따라 60m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기로 그 깊이까지 내려가는 다이버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합니다. 첫째, 20m를 넘어서면 질소 마취로 인해 뇌와 몸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많이 찾는 난파선이 있는 30m 이상에서는 뇌가 이미 100%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저 아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올라올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 한동안 머물렀다면 몸이 압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정 지점에서 멈추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숨이 가쁘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공황 상태에 빠져 빠르게 올라오면 가마병 또는 벤즈라고 불리는 것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심하게 걸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마비되거나 직접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단순히 무서운 경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이버가 압축 공기로 내려가면 산소와 질소를 호흡하지만 한번 호흡할 때마다 더 많은 양을 들이마십니다. 두 기압에서는 표면보다 2배 많은 분자가 있습니다. 세 기압에서는 3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 여분의 질소는 폐에 머물지 않습니다. 혈액, 근육, 관절, 뇌, 척추 등 온몸으로 들어갑니다. 더 오래 깊이 있을수록 몸의 질소가 더 많이 채워집니다. 20m에서는 이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질소 마취라고 합니다. 일부는 술에 취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정되거나 약에 취한 것과 비교합니다. 더 낮은 깊이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기 어렵고 서투르게 되고 느리게 움직이며 시야가 줄어들고 더 반응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가면 효과는 더 심해집니다. 40m 이상에서는 대부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간단한 매듭도 묶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순서를 잃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단계를 반복합니다. 더 아래 60m쯤에서는 일부는 환각을 경험합니다. 바닷가재가 말을 걸거나 터무니없는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다이버들은 자신이 듣는 것으로 질소 마취의 효과를 겪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부는 귀에서 드럼 소리처럼 맥박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오래된 알람 소리처럼 지속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60m 이상의 깊이에서는 질소로 인한 이러한 방향 상실이 모든 것을 과장되게 인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기쁨,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말입니다. 칼이 떨어지거나 진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도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부족하거나 밧줄을 잃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도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의 침몰선 안에서는 이성을 잃거나 잘못 움직이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질소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려가면서 축적된 것은 올라오면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다이버가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거나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내려갔거나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질소가 작은 기포로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마치 탄산음료 병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하면 가스가 문제없이 빠져나옵니다. 유후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U-869로 알려져 있으며 첫 임무에서 실수로 침몰하여 기록에서 잊혔고 거의 50년 동안 해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아무런 지원도 허가도 보상도 없이 두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56명의 남자들에게 이름과 기억을 부여하기 위해 수년을 바쳤습니다. 메달도 없었고 공식적인 인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2명의 다이버, 수많은 오래된 문서, 그리고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질문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찾을 것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름과 실수, 그리고 결코 말해지지 않은 침묵과 함께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